자, 이어서 대기의 연직구조 볼게요. 자, 뭐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죠. 대기의 구조, 대기의 사권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 33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면 대기의 구조는 여기 밑줄 지난 것이 대기의 수직온도 분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평온도 분포 아닙니다. 수직온도 분포가 맞아요. 수직온도 분포에 따라 지표로부터 여기 밑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가지 권역으로 되어 있다. 4가지. 그렇게 체크 좀 해주시고, 그 순서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구분되며 대기의 물리화학적 특징에 따라 화학권과 이온권으로도 분류한다. 대기의 분자 조성에 따라 지상 0에서 88km의 균질층과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이질층으로 구분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보다는 지상과 고도 10km 차이의 기온차가 더 크다. 첫 번째 대륙권. 자, 여기서는 뭐 주관식에 나오는 부분 별로 없어요. 주로 1차 시험에 주로 나오고요. 몇 가지 그들이 나오나 이제 체크는 좀 해드릴게요. 자, 지표로부터 약 11km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1km라는 수치보다는 10으로 고치세요. 10. 그래서 10에서 12km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하자. 자, 그래서 그 책마다 약간의 이론이 달라요. 그래서 뭐 10km인 책, 12km인 책, 그래서 10에서 12km로 일단 설정해 놨고요. 주로 가나다라에서는 10으로 나와요. 10, 숫자 10. 그래서 지표로부터 약 10km까지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이 킬로미터당 6.5도씨로 감소하므로 난류나 바람 등에 의해 공기에 대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대기층. 자, 오존 농도 좀 밑줄. 대륙권에서의 오존 농도입니다. 0.04ppm 이하이다. 지표면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의 대류를 따라 상공으로 옮겨지면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등의 날씨 변화 밑줄. 대기의 권역, 4가지 권역에서 날씨 변화가 있는 곳은 대륙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대륙권이죠. 그러니까 비 오고, 지금 밖에 비 오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 대륙권의 하부 1에서 2km까지는 대기의 경계층으로 지표면의 영향을 직접 받아 기상의 일변화를 나타내는 층이며, 이 대기 경계층의 상층은 지표면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자유대기층이라고도 한다. 대륙권의 높이는 통상 여름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고 겨울에 낮으며 저위도 지방이 고위도 지방에 비해 높다. 대륙권에서 광화학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280에서 700나노미터의 범위에 있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들이다. 자, 중요한 거 일단 뭐 여기서 대륙권에서 가나다라 보기에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시험에. 그래서 일단 요 높이 하나 정도, 그리고 뭐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층이죠. 그쵸? 자, 그걸 우리는 대기의 안정도를 측면에선 불안정한 층이라고 봅니다. 불안정층.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성층권. 얘는 별표. 1차 플러스 2차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별표. 자, 고도 11에서 50km. 자, 위에서 제가 대륙권을 10km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는 10에서 50으로 보시면 되겠죠. 10에서 50km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상승 밑줄.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대륙권이고, 자, 그 다음 그 위가 지금 성층권인데, 여기는 일단 10에서 50km다. 요거 하나 좀 보셔야 되겠고, 여기는 또 고도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면서, 고도 올라가면서 온도 낮아지면 불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 개념이니까 반대겠죠? 또 안정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층인 대륙권에선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고, 성층권에선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나 여기선 날씨 변화 음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설명에 땅땅땅. 성층권의 오존이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여 하층부의 밀도가 매우 안정한 상태를 유지. 밑줄 매우 안정. 여기도 써놨죠? 안정층. 그리고 또 안정의 한자어로서 같은 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역전층이라고도 해요. 기온 역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정층을 역전층이라고도 합니다. 어디가? 성층권이요. 역전층이라고도 합니다. 공기의 대류가 없기 때문에 물질의 확산이 없다. 일명 오존층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 등의 연직 운동은 억제된다. 화산 분출 등에 의해 미세한 분진이 이 대기 성층권 권역에 유입이 되면 수년간 남아있게 되어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동그라미 1번 오존층. 자,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존의 농도가 높은 지상 10에서 50km 사이에 있으며 최고 농도 밑줄 최고 농도 10ppm. 오존 외에 원자산소, 원자수소, 수산기, 과산화수소기 등이 존재한다. 오존층에서는 오존이 주파수가 1 곱하기 10의 15승에서 1.5 곱하기 10의 15승 헤르츠나 파장이 200에서 290나노미터인 자외선을 흡수하여 대기, 특히 인간의 활동이 있는 대륙권의 열평형을 유지하며 자외선 흡수율이 커서 오존층과 같은 고도에 위치하는 성층권에서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된다. 오존의 밀도는 약 25km 부근일 때 가장 높다. 밑줄. 고도 25km 부근일 때 높더라. 높으며 이와 같이 오존이 많이 분포된 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에서는 산소 분자가 파장이 100에서 200나노미터인 원자외선을 흡수하여 광해리하여 두 개의 산소 원자로 쪼개지고요. 이 쪼개진 산소 원자는 그 주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을 만들어내며 다시 만들어진 오존은 파장이 200에서 300나노미터인 근자외선을 흡수하여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로 다시 쪼개진다. 오존이 만들어졌다, 쪼개졌다, 만들어졌다, 쪼개졌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오존층에서요. 오존층에서의 산소와 자외선 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자, 얘네들은 나와봤자 1차 시험쯤에서 나올 테고요. 주관식에 이 반응식 쓰는 거 안 나옵니다. 참고만 하시고, 첫 번째 그 반응식을 좀 타이틀을 써보자면, 걔는 오존의 생성 및 소멸 과정이에요. 자, 처음에 반응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2라고 하는 산소 분자지. 산소 분자가 햇빛의 자외선과 반응을 하죠. 걔를 H누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그 산소 분자가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산소 라디컬이라고 하는 산소 원자로 쪼개집니다. 그럼 이제 이 쪼개진 산소 원자가 다시 그 주변 뭐라고 돼 있어요? 산소 분자와 만나서 오존이 만들어졌네요. 오존의 생성 과정이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M이라는 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놈은 그냥 오존이 잘 만들어지게끔 도와주는 도우미.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빠져나오죠. 도와주고 다시 자시는 나오고. 그럼 이제 다시 또 그 만들어진 오존이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쪼개지죠. O2랑 O1. 그러면 산소 분자와 O 레디컬이라고 하는 원자, 얘를 그냥 O1로 보셔도 돼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O2랑 산소로 다시 쪼개지는, 여기선 소멸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리사이클링, 반복이 계속되면서 오존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H누는 자외선 에너지, 그리고 M은 여분의 산소 및 O 레디컬 결합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질소와 같은 제3의 물질이다. 그냥 도와주는 도움이다. 저번에 박스 내용에 오존층의 두께 단위, 돕슨 요거 별표. 1차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 자, 얘도 지금 성층권에 딸려서 나온 설명드리겠죠? 첫 번째, 지구 대기 중의 오존의 총량을 표준 상태에서 두께로 환산하여
여기 밑줄 한 번 더. 1mm를 100돕슨 밑줄. 자, 1mm가 100돕슨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돕슨은 얼마예요? 여기에 공 두 개를 보내면 되죠? 0.01mm. 요게 1차 시험에 나와요. 최근에 나왔었고. 자, 그렇고 돕슨과 밀리미터의 환산 관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두 번째도 잘 보시면 적도 지방의 오존의 두께는 200돕슨 밑줄. 극지방에선 400돕슨 밑줄. 자, 그래서 적도 지방 200, 극지방 400. 그래서 적, 극, 2, 4. 적극적으로 이사를 도와주겠다.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알아서 그냥 외우세요. 적도 지방이 200, 극지방이 400. 자, 그 정도. 자, 세 번째. 오존의 농도는 북반구에서는 겨울과 봄에 낮으며 여름과 가을에 높다. 자, 요것도 일단 가나다라에 잘 나오는데, 자, 일단은 오존의 농도가 여름에 높대요. 자, 여기에 다 나왔어 이미.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있었고. 자, 오존이란 놈은 누구랑 반응을 잘해요? 자외선과 반응을 잘해요. 자외선과 반응을 잘하는 놈이 오존인데, 이 자외선이 강할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그러면 자외선이 많아지면 오존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여름에 높은 게 당연해. 반대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외선이 좀 더 약해지겠죠. 그럼 자외선이 약해지면 오존도 약해진단 말이야. 이 오존이란 놈이 자외선과 졸라 친해. 그래서 자외선이 많을 땐 자외선이 많을 때 여름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반대로 봄과 겨울엔 낮아질 수 있겠다. 당연한 거 이렇게 일단 익혀두시면 되겠고, 외울 거 없겠죠. 그리고 뭐 북반구에서는 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사는 데가 북반구죠. 뭐 북반구, 남반구 구분을 하고 있어요. 막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모든 대기오염은 북반구에서 다 나죠. 다 일어나죠. 이유를 뭐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북반구 지역에 사람이 모여 있죠. 남반구는 사람이 못 사니까 잘.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오염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왜? 내 인생이 오염이거든. 숨 쉬면서 CO2를 뱉어요.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똥 싸요. 오줌 싸요. 씻어요. 폐수 발생하겠죠. 내 인생이 오염이야.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오염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반구에 왜 오염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그만큼 뭐 그에 따른 연료 사용이나 뭐 이런 소비재의 사용들이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오염 현상도 증가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게 좀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예제. 초음속 고공비행으로 인해 대기가 받는 영향은, 뭐 답이 밑에 써 있으니까 그냥 보죠. 나목이 답이래요. 오존층의 파괴와 CO2 탄산가스층의 증가. 자, 풀이가 괄호넣기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초음속 비행기가 성층권을 통과할 때 배출되는 고농도의 탄산가스와 수증기 밑줄, 고농도의 탄산가스와 수증기 밑줄은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린 고공비행 구름을 형성하고, 이때 배출된 질소산화물 밑줄은 오존과 반응한다 밑줄. 그런 게 가로넣기 나옵니다. 누구랑 반응하는지. 오존층을 감소시키므로 태양 자외선의 흡수와 여과 작용을 감소시킨다. 초음속 비행기들이 대륙권으로 안 날고 성층권으로 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비행기 뭐 이렇게 그려볼까? 흡사 생선같이 생겼어요. 눈을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조스 상어입니다. 상어. 비행기입니다.
자, 비행기 연료가 뭐예요? 고무동력기야, 고무동력기? 고무 감아서. 자, 비행기 연료가 휘발유예요. 대신 이제 자동차에서 쓰는 일반 휘발유가 아니라 고급 휘발유죠. 항공유라고 해서 좀 더 비싸요. 자, 대기 오염 자체가 다 어디서 시작해? 연료 사용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성층권에서 그 비행기로 인한 오염 현상은 그 비행기가 연료를 쓰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휘발유도 그 성분을 살펴보면 C8H18이라고 하는 옥탄이라고 하는 놈의 주성분을 갖고 있어요. 얘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욕 나옵니다. C, H. 그쵸? 그래서 얘가 욕탄이야. 자, 무튼 외우면 되니까. 시험 잘 나온다, 이거. 그래서 옥탄. 자, 이 옥탄이란 놈이 연료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태워야 가겠지. 그러면 보나마나 탄소는 산소 만나면 CO2가 되겠고, 수소는 산소 만나면 물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무조건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탄산가스, 얘가 수증기가 되겠지. 설마 여기서 뒤로 나올 때 물이 뚝뚝 떨어지진 않겠지? 수증기겠지? 그쵸? 그래서 이 휘발유가 타면서 나가는 게 일단 CO2랑 H2O가 같이 나간다. 그게 제가 체크해드린 탄산가스와 수증기란 말이야. 근데 요 산소는 그냥 산소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겠죠? 그치? 공기 중에 산소는 유놈이 써. 옥탄. 연료가 쓰고요.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누구야? 아까도 보셨듯이 질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소란 놈도 이 바깥으로 낙스가 돼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존엔 심한 거다. 그래서 그 질소 성분이 질소산화물, 이놈이 또 누구랑 친해? 자외선과 친하잖아요.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NO2. 그 질소산화물은 자외선과 친하다 보니까 성층권에 있는 자외선과 이놈이 반응해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존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기 개론 과목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비행기가 사용하는 연료, 그 연료가 휘발유, 그 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오염 현상들. 자, 그 정도 보십시오. 두 번째 이온층, 그 밑에. 지상 50km 이상의 층으로 이온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층이며 전자파를 반사하는 층이다 하면서 설명이 끝. 자, 지문의 내용과 시험 문제의 빈도수는 비례합니다.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내용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래서 보셨듯이 성층권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많으니까 체크도 많이 했고 분량도 많아요. 근데 이온층은 한 줄로 꼴랑 끝.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간권도 오른쪽에 35페이지에 중간권도 뭐 고도 50에서 80km까지로서 기온이 내려가는 층. 자, 일단 고도 좀 체크해 주시고 50에서 80km 그리고 기온이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내려가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데는 어디였었어요? 대륙권이었죠. 대륙권과 하나 더 그럼 중간권이 나와 있네. 그쵸? 대륙권, 중간권은 똑같이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권에서는 기상변화가 있다? 이건 아니야. 대륙권에서만 기상변화가 있어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균질층. 지상 0에서 88km까지의 분자가 비교적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외하고는 질소 및 산소 등 분자 조성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므로 이 층을 균질층이라고 하며, 공기는 건조가스로서 질소가스가 78.9, 대략 79로 봅니다. 산소는 20.94, 21로 봅니다.
아르곤을 0.93, 탄산가스 0.032%, 대기 조성 말씀드린 게 있었죠. CO2. 기타 희귀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96g. 요거 밑줄. 일단은 공기에 대한 제어는 다 알아둬. 지상 0에서 5.6km까지 공기의 50%, 그리고 지상 0에서 30km까지 공기의 98%가 존재한다. 김질층. 고도만 좀 체크해주세요. 0에서 88km 정도. 자, 내려갑니다. 네 번째, 10권. 자, 고도 80km 이상 밑줄. 고도 80km 이상으로 불규칙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층. 밑줄. 온도가 올라가는 층. 그러면 아까 고도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온도가 증가하는 데가 아까 성층권 하나 있었고요. 하나 더 추가가 되죠. 뭐가? 10권이.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정, 안정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거 두 개 좀 묶어주시면 되겠고. 설명이 나옵니다. 파장이 약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그렇대요. 흡수되는 에너지는 많지는 않지만 대기의 밀도가 매우 작아져 연용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분자들이 전리되어 있어 전리층이라고 하며 오로라와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이질층. 자, 지상 88km 이상 상층에서는 분자 간의 균질 혼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층이며 4개의 층으로 분류된다. 질소 분자층, 산소 원자층, 헬륨층, 수소층. 공기는 태양 에너지 중 유해한 것을 흡수 약화시킴으로써 생물 세포의 이온화 또는 화상 등을 방지하는 반면 강한 산화력으로 인해 지상에서 발생되어 상승한 이물질들을 산화, 소멸시킨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대기의 4권역,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 도표를 한 번만 더 보면 앞에 몇 페이지예요? 33페이지. 그거 좀 봅시다. 32페이지 거랑 똑같으니까. 일단은 Y축이 고도, X축이 온도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걸 그려주고 있냐면 W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경계 지점을 그냥 딱 잘랐을 때, 자, 아래가 대륙권, 대륙 성층 중간 10권이라고 하면서요. 자, 원래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내려가겠고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33페이지에 대륙권 경계 지점, 이 지점에서 온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한 60 앞이니까 한 마이너스 50도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온도가 내려가는 층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얘죠. 중간권에서는 약 마이너스 한 90도씨까지도 내려가고 있네. 그래서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 그림 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정리해서 넘어가야 될 게 안정과 불안정이에요. 자, 안정이란 건 아까 한 번 더 적어드렸지만 역전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의 개념을 일단 여기서 두 개로 정리하고 있죠.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안정층, 반대로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 불안정층. 자, 이 두 개, 이 미기상학, 대기의 안정도 판별을 볼 때 안정과 불안정으로서 대기의 움직임을 판별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 두 개로만 보면 안 되고 또 하나 더 뭘 보시면 되냐면
안정이기 때문에 여기선 조용한 정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건 그 반대 개념이니까 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대기의 기류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확산이 안 되죠. 안정일 땐. 그리고 불안정일 땐 확산이 잘 되겠죠. 그래서 원래 대기의 상태는 불안정한 게 좋은 거야. 오염 물질들이 확산이 안 돼 버리면 그 확산이 안 되는 주변 지역은 오염 현상이 심해지니까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한 기온보다는 불안정한 기온이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안정과 불안정을 계절적으로 안정한 계절을 겨울로 봅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계절은 여름으로 봅니다. 자, 걔네들을 또 시간상으로 분리를 했을 때 안정한 시간대를 밤으로 봐요. 불안정한 시간대는 한낮, 낮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의 개념들 요대로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안정이고 다 맞아야 불안정이고 그건 아니다. 평균적으로 그때의 대기의 기류 상태가 어떤지는 책을 봐고 혹은 문제를 읽어서 그 내용을 보고 같이 봐야 돼. 종합을 했을 때 꼭 그 밤이면 밤이어야만 하고 겨울에 있는 겨울밤은 무조건 안정, 이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교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일단 요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해둡시다. 알겠죠? 자, 요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기의 4개 권역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안 읽은 게 그 35페이지에 대기 분야 환경 관련 국제협약. 자, 국가별 협약은 매년 1회차의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2003년을 시작으로 2004, 2005, 2006, 2007년도 정도까지 좀 나오더니 2008년 이후부터는 좀 뜸합니다. 일단 그래도 시험에 1차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묶어주시고, 자, 거기서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될 게 일단 비엔나 협약 하나, 몬트리올 의정서 하나, 그리고 그 밑에 90년 6월 몬트리올 의정서 2차 회의 하나, 이렇게 3개 좀 묶어주세요. 자, 오존 관련 국제협약,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뭐 비엔나 협약, 협약은 오존층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관련 협약, 그리고 런던 회의인 90년 6월이죠. 오존 펀드. 자,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오존 관련 국제협약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비엔나 협약, 두 번째 몬트리올 의정서, 세 번째 런던 회의, 3개가 오존과 관련된 협약들이란 말이야. 뭐 그래서 오존층을 보호합시다 비엔나, 오존층 파괴 물질을 쓰지 맙시다 몬트리올. 그리고 이 세 번째 거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오존 펀드라는 게 런던 회의 90년 6월에 나온 건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2차 회의라고 돼 있죠 지금 책에는.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이 몬트리올 의정서 때 오존층 파괴물질을 쓰지 말까? 라고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CFCS라고 하는 염화불화탄소 계열의 화합물 중에 뭐 냉매제가 있었죠.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제, 그리고 또 뭐 있죠? 스프레이에도 염화불화탄소 계열의 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얘네들 못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냉매제를 뭘로 바꿔? 암모니아로 바꾸지. 스프레이는 뭐로 바꿔? LPG로 바꿨지. 다 들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데오드랑트, 곁담 냄새 없애는, 저는 뭐 머리 뿌리는 스프레이 보시면 화기염금이라고 써 있으면서 뭐라고 돼 있어? LPG라고 돼 있죠? 바꿨어요. 이제 CFC, 염화불화탄소 계열로 안 쓰니까. 그래서 걔네들로 바뀌면서 이제 다 물질 대체가 됐죠. 그런데 런던 회의를 왜 다시 하게 되냐면 일부 선진국,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있는 곳에서만 이 염화불화탄소 계열의 화물들 대체가 됐어. 냉매제나 LPG나 얘네들을 다 이제 CFC, 염화불화탄소 계열의 화물을 다 이제 회수를 했는데, 얘네들을 대체를 했는데, 못 사는 후진국에서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염화불화탄소 계열의 화물을 왜 억제해? 냅둬. 나 먹고 죽을 거야. 먹고 죽을 돈도 없어. 하다 보니까 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했던 국가들이 이 오존 기금, 펀드가 기금이지. 오존 기금을 만들어내요. 잘 사는 나라들끼리 돈을 걷어. 그래서 그 모든 거둔 돈으로 후진국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줘요. 무료로. 너네들 먹고 죽을 돈 없으니까 우리가 바꿔줄게 다. 너네들은 그냥 쓰지만 마. 다 가져 그냥. 그리고 대신 CFCS, 그 염화불화탄소 계열의 화물들 다 줘. 내가 회수해줄게. 이렇게 공짜로 후진국에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게 이 오존 펀드 조성이었었어요. 뭐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환경 상식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그 바젤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는 목적. 말이 좀 그럴싸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젤 컨벤션이라고 하는 바젤 협약은요, 국가 간 폐기물 이동 금지 협약, 요거예요. 요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 바젤 컨벤션이라는 건 폐기물 이동을 국가 간에 하는 걸 금지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다가 잘 사는 선진국에서 돈을 주면서 너네 이 폐기물 우리가 처리하기 싫으니까 니네들 가져. 그럼 이제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돈이라도 받는다니까 좋아라고 하죠. 그래서 처리하기 곤란한 악성 폐기물들을 후진국에다 돈을 주면서 다 보내버려요. 그런데 기술력 자체도 없는 나라에서 그 악성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바다에 버려. 근데 이 바다에 버리다 보니까 바다엔 경계선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와. 뭐야 이거 쟤네 준대 왜 나한테 또 오지? 어이씨, 그럼 돈 다시 뺏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젤 컨벤션을 만들게 된 거예요. 뭐 내 나라에 오니까이 아니라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대기오염의 정책은 그 나라 국가에서만 잘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국가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글로벌하게 다 같이 살려면 어느 나라건 간에 똑같이 오염을 적게 만들어야 지구 수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에다 그걸 팔아봤자 어차피 역효과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니까 팔지 말고 니네들이 알아서 소화해 라는 게 바젤 컨벤션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또 뭐 보셔야 될 게 쭉쭉쭉 내려와서 그 환경 보존을 수립하기 위한 UN 리우 환경회의 요거 밑줄. 자,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밑줄이라는 목적 아래,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이다. 여기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유엔 리우 환경회의다. 요거 가나다라의 시험 나왔었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또 시험 2011년인가 나온 시험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질소순환물 저감 질소순환물 저감 방안에 대한 회의가 뭐가 있었냐면 소피아 의정서가 있었어요.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마다 질소순환물을 30% 이상은 저감해 볼까요? 라고 나왔던 의정서가 소피아 의정서인데 일단은 요것도 가나다라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냐면 어차피 질소 나오면 소피아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못 외워도 되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질소 부인 소피아. 질소 부인 소피아. 이 소피아 이름 들어보면 에로 배우 같아요. 그쵸? 젖소 부인이 아니라 질소 부인입니다. 질소 부인을 소피아.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니까. 나온다니까? 안 나오면 말고. 질소 부인 소피아. 재밌죠? 완전 재밌어요. 일단은 자, 36페이지부터 연습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 다 풀지 말고요. 문제마다 옆에 연도수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년도 산업기사, 몇 년도 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좀 보세요. 자, 그런 것들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제2장 대기오염의 개념 가보자고요. 42페이지 갑니다. 대기오염의 원인. 대기오염의 역사는 옛날 인류가 불을 이용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본격적인 대기오염이 시작된 것은 13세기 후에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에 따르는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이다. 시험에 나오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연료 쓰면서 오염됐다.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그 반증되는 실내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별로 없고요.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이 석탄에 의한 매연과 SO2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기오염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구라파 및 미국의 동부가 심하였고 이러한 형의 스모그를 런던 스모그라고 한다. 1952년 12월 5일 동안 스모그가 계속되어 4천여 명의 과잉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런던 사건이 세계의 여러 연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근대적인 대기오염의 연구 및 대책의 계기가 되었다. 대기오염은 인간 활동과 자연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대기의 자정작용 또는 희석, 세정, 산화, 살균, 교환작용 등에 의해 스스로 정화되어 인간과 동식물이 살기에 적합하게 되는데 자정 능력에 한계가 생겨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또는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면 이 오염물질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 오염 발생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원인은 현상은 첫째, 둘째, 셋째 인구 증가, 도시 집중화, 공업 발달, 에너지 개발이 원인이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의 정의.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거 많이 없으니까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대기오염의 정의는 국가나 단체 또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람의 건강과 보건, 위생상에 위해를 주며 또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 환경에 위해를 미칠 정도로 어떤 지역의 단위 용적당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현상이다. 힘드네요. 자, 밑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는 대기오염의 정의. 이것도 요즘엔 안 나와요. 옛날에 나왔던 건데. 자,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 주민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미치고 인간과 식물 및 동물의 생활에 해를 주어 도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라고 약속하고 있다. 됐고요. 오른쪽 두 번째 한국.
뭐 1, 2, 3, 4, 5, 6, 7, 8번에 진하게 볼드체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 굳이 개론에서 안 다뤄도 돼요. 이게 법규편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 재수없어서 넘어갈게요. 미국 얘네들도 싫어요.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요. 대기오염 현상과 레벨.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거 많이 없어요. 세 번째 것도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대기오염의 역사. 인위적인 대기오염의 시초는 인간이 어떤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여 화력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자연적으로는 화산 폭발로 인한 대기오염. 여기선 뭐 1883년 크라카타우 섬 화산 폭발 사건이 있다.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간 생활 속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기계 문명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시설 및 중화학공업의 폭주로 인하여 역사상 기록될 대기오염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영국의 역사, 대기오염이 기록상으로 문제가 된 나라 1257년 1307년 자 됐고요. 오른쪽 45페이지 1952년 런던에서 12월 5일 동안 스모그가 계속되어 4,000명 사망. 이 사건을 계기로 1956년 클린 에어 액트가 제정.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대기오염의 역사적 사건들 얘네들이 1차 시험에 좀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건이 요거예요. 런던 스모그 4,000명 이상 죽었대요.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많이 죽었네요.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환경이 발전을 좀 더디게 하죠.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밑에 미국의 역사. 여기서도 굳이 뭐 일단은 첫 번째 1948년 펜실베니아주 공업도시 도노라에서 황산화물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자를 발생케 하여 20여 명 사망. 얼마 안 죽었죠? 자, 1954년 캘리포니아주. 아유, 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제가 뒤에 또 따로 나오니까 그걸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일본의 역사. 얘네들도 좀 죽어야 되는데.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애처롭게도.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한국의 역사. 별 되는 거 없죠?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아요. 자, 그 밑에 다섯 번째 달 예를 별표. 역사적 대기오염 사건 봅니다. 자연적인 대기오염 사건. 크라카타우 섬 화산 폭발 사건 1883년입니다. 1883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남부에 있는 크라카타우 섬에서 대분화가 발생하여 그 지역 주민의 전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연적 대기오염 사건이다. 자, 이 자연적인 대기오염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참고로 그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이루어진 막 섬이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일단 섬국가인데 그 중에 이 수마트라 섬 남부가 굉장히 지질층이 불안정하죠. 그러면서 뭐 해마다 사건이 뻥뻥뻥 여기서 다 터지죠. 수마트라 섬 쪽에서. 요즘에도 막 서울에서 뭐 한 5년 전에도 쓰나미인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죽고 그랬었어요. 관광객들. 모든 이 화산 폭발, 해일, 쓰나미, 폭풍 다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지 말고 딴 데 가세요. 나도 안 가. 그래요.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밑에 인위적 사건들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죠. 자, 이제 체크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뮤즈계곡 사건 밑줄. 연도수 체크, 1930년 12월 밑줄. 원인 물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장 배기가스 공장 배연 밑줄. 1930년, 벨기에 밑줄. 국가까지 좀 보세요. 벨기에에서, 벨기에의 뮤즈계곡에서 발생한 스모그 사건으로, 금속, 유리, 아연, 제철, 황산공장 및 비료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SO2나 황산 미스트, 불소화물, 미세입자 등이 계곡 24km에 걸쳐서 여기 밑줄 무풍 상태, 바람 안 불었대요. 기온 역전 밑줄 기온이 안정되어 있었대요.
역전으로 연무등과 같은 현상이 3일간 계속되었다. 피해 3일 동안 평상시 사망자 수의 10배인 약 63명이 사망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심장이나 폐에 만성병을 가진 노인들이었고 전 연령층의 호흡기 자극성 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기침과 호흡이 곤란하였고 그 외로 가축, 조류, 식물 등의 치사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다. 도쿄 요코하마 사건, 횡빈 사건, 1946년 겨울, 원인 물질은 원인 불명. 자, 얘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사건 이름 좀 알아두세요. 횡빈. 일본의 공업도시 요코하마 횡빈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원인 물질은 불확실하고 여기 밑줄 기온 역전 밑줄 무풍 상태 밑줄 그리고 밤과 이른 새벽 밑줄 사이에 짙은 연무 연한 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무가 이적에 주둔하는 미군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 근데 뭐 피해를 읽어보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자, 그 다음 오른쪽 47페이지에 도노라 사건 밑줄 연도수 체크 1948년 10월입니다. 원인 물질은 또 공장 배기가스라고 되어 있네요. 밑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남쪽 분지 내에 있는 공업도시인 도노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도시에서는 제철, 황산공장, 아연정련소 등이 있는 130m 계곡의 4일간 무풍상태 밑줄 기온 역전 밑줄로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SO2나 황산 미스트 등의 정체 현상으로 연무를 발생시켜 피해를 줬다. 피해로서 호흡곤란, 폐통 등 호흡기 질환자 급증으로 인구 14,000명 중 43%인 전 연령층의 자극 증상이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하였고 약 6,000명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됐고요. 자, 포자리카 사건 밑줄 연도수 체크하세요. 50년 11월 그리고 원인 물질은 H2S라고 하죠. 황화수소입니다. 자, 옆에다 주석 좀 달아주세요. H2S는 황화수소. 멕시코, 국가가 멕시코래요. 포자리카. 멕시코 밑줄. 자, 멕시코의 공업지대인 포자리카에서 공장 조작 중 황화수소가 대량 인근 마을로 유출되어 분지를 이룬 이곳의 기온 역전 밑줄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 계란 썩는 냄새를 가진 독가스에 의해 22,000명 중 320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끝내 22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외로선 기침, 호흡곤란, 점막 자극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자, 런던 스모그 사건 밑줄 연도수 체크하세요. 1952년 12월입니다. 원인 물질 가정난방 밑줄. 그 밑에 뭐 SO2 농도나 먼지 농도는 상관없어요. 자, 1952년 12월 5일 동안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주로 60%가 가정난방용 기타 공장발전소의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먼지나 SO2가 지표면에 축적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기상은 여기 밑줄 무풍상태 또는 기온 역전까지 2주간 차가운 스모그 현상이 지속된다. 피해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죽었어요. 자, 런던 런던 됐고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 밑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밑줄 그 연도수 체크해주세요. 1954년이고 7월이라고 돼 있죠. 7월은 동그라미. 원인 물질 밑줄 자동차 배기가스. 1954년 7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에서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올레핀계 탄화수소 밑줄 질소산화물 밑줄 황산화물 등과 태양광선 중 자외선 동그라미 자외선 동그라미에 의해 발생한 광화학적 산화물에 의한 신종광화학 스모그 사건이다. LA는 해안 분지로서 1년 내내 해안성 안개와 기온 역전 밑줄 백색 연무 현상이 거의 매일같이 발생한다. 자, 그 밑에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 비교. 뭐 굳이 표 본다고 외워지겠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보팔시 사건 밑줄. 연도수 좀 체크해 주시고 1984년 12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원인 물질 밑줄.
그 원인 물질 화학식으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CH3CNO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해서 MIC라고 하면서 CH3CNO라고 써있죠? 화학식으로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2008년인가 9년에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1984년 12월 인도 보팔시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사 비료 공장에 MIC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그 저장 탱크에서 무색무취액 가스가 인근 보팔시로 유출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자, 네 번째 월남의 고엽제 사건. 원인 물질은 다이옥신.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 베트콩 소결, 베트콩 먹는 콩 아니죠? 베트남 군인이라고 하지 뭐 베트콩이라고 해요. 네, 그래요. 밀림 제거를 위해 고엽제, 다이옥신 살포로 인해 월남전에 참전한 미국 및 한국군 참전자에게 발생한 사건이다. 뭐 옛날 막 한 10여 년 전에 막 TV에 나오고 그랬었죠? 이 월남전 참전했던 용사들 고엽제 피해. 1980년대 초 미국 타임즈 비치시에서 비포장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인근 화학공장에서 배출한 폐유, 원인 물질이 다이옥신을 도로에 살포하여 동물과 새들이 죽고 마을이 황폐된 사건으로 월남전의 고엽제 사건 피해를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자, 다섯 번째,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 방사능 누출.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제4호기가 폭발하여 방사능과 핵진이 누출된 오염 사건이다. 아직 이제 저희 책에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뭐 여섯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일본의 핵 누출 사건이 있겠죠?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은 안 나옵니다. 자, 그 3번 보팔 사건까지가 요즘에 시험에 최근에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네 번째 월남의 고엽제 사건이나 다섯 번째 원자로 폭발 사건 요건 아직 시험에 많이는 안 나와요. 이름 정당은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잠깐 쉴게요.